전하, 그 아이를 살려두면 언젠가 전하의 칼이 전하를 향할 것입니다. 그럼 이 한마디가 어둠 속에서 떨어졌을 때 궁궐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촛불이 일렁이고 그 불꽃 사이로 한 사내의 얼굴이 드러났지요. 조선의 왕,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 천하를 손에 넣기 위해 형제의 피를 바랐던 사내,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좌에 올랐던 사내, 심지어 장인의 목까지 베어버렸던 사내였지요. 그런 태종에게 누군가가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 아이를 살려두면 전하의 칼이 전하를 향할 것이다. 대체 그 아이가 누구였을까요? 태종의 칼이 두려워할 만큼 위험한 존재였던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경영군. 눈보라치는 혹한 속에서 태어나 죽음의 문턱을 넘었고 서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살았지만 명나라 황제에게 황금과 비단을 선물 받고 세종대왕에게 그를 가르치기도 했던 파란만장한 왕자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사 충격실록 지금 시작합니다. 1395년 음력 12월 13일 그날 밤 한양에는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살을 내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송이는 칼날처럼 차가웠지요. 궁궐 한쪽 구석의 작은 별채, 그 앞마당에서 한 여인이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움켜쥐고 차가운 땅 위에 무릎을 꿇은 채로 비명을 삼키고 있었지요. 그 여인의 이름은 김씨, 훗날 효빈 김씨라 불리게 될 여인이었습니다. 왜 이 여인이 따뜻한 방 안이 아닌 눈보라 치는 마당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을까요? 그것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질투가 아니었지요. 조선 왕실을 뒤흔든 피의 질투였습니다. 김씨는 원래 종의 몸이었습니다. 정한대군 이방원의 정실부인 민씨, 훗날 원경왕후가 될 그 여인이 친정에서 데려온 몸종이었지요. 갑이라 불렸습니다. 주인집 빨래를 하고 밥상을 나르고 마루를 닦던 미천한 신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왕자의 씨앗을 품게 되었을까요? 기록에는 자세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지요. 김씨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했습니다. 불같은 성정의 원경왕후 옆에서 김씨의 고요함은 한 줄기 샘물 같았을 것입니다. 피로 얼룩진 권력 다툼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쳐있던 이방원에게 그 평온함은 유일한 안식처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식이 재앙의 씨앗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요. 김씨가 이방원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퍼졌을 때 원경왕후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원경왕후 민씨는 결코 만만한 여인이 아니었지요. 남편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킬 때 직접 갑옷을 입고 군사를 독려했던 여장부였습니다. 무기가 모두 압수당했을 때 몰래 병장기를 숨겨두어 변란에 대비했던 대담한 여인이었지요. 친정 식구들이 남편의 칼에 쓰러질 때도 이를 악물고 버텨낸 강단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원경왕후였기에 자신이 데려온 종년이 남편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원경왕후는 자신의 남동생들 민무율과 민무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김씨의 해산을 방해하라.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지 못하게 하라. 만약 태어나더라도 모자가 살아남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명백한 살인 교사였습니다.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지요. 민씨 형제들은 왕비의 명을 받들어 김씨가 머무는 처소를 포위했습니다. 산파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고 의원도 막았습니다. 따뜻한 물 한 그릇도 깨끗한 이불 한 장도 허락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김씨를 방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12월 한양의 밤은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밤, 만삭의 김씨는 차가운 땅 위에서 홀로 산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피가 흐르고 땀이 얼어붙고 비명이 바람 속에 사라졌지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울 수 없었습니다. 왕비의 명이 그만큼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실록에는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한의 문 밖에서 출산한 김씨와 그 아들은 얼어 죽을 뻔하였다.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영하 20도의 눈보라 속에서 아무런 도움 없이 홀로 아이를 낳아야 했던 그 여인의 절규가 느껴집니까? 하지만 김씨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품에서 울음을 터뜨린 아이도 살아남았지요. 새벽 진시, 해가 뜨기 직전의 어스름한 시각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눈보라가 잠시 멈추었고 가늘지만 분명한 아이 울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기적이었지요. 하늘이
이 모자를 버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몇몇 노비가 동정심에 이불 등을 가져다 주어 김 씨는 간신히 아기를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 없는 노비들이 아니었다면 이 아이는 세상의 빛을 보자마자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비, 훗날 경영군이라 불리게 될 왕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이, 어미의 피와 눈물 속에서 세상에 나온 아이, 왕의 피를 타고났으면서도 그 피 때문에 처음부터 저주받았던 아이였지요. 하지만 이 아이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될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경영군. 아버지는 조선 최고의 피해 군주 태종 이방원이었고 이복 동생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이었습니다. 그 찬란한 피해 계보 속에서 경영군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서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태어나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아 지생과 연문을 뿌리고 명나라 황제에게 엄청난 선물을 받아오고 5명의 왕을 모시며 63세까지 살았던 파란만장한 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과서에는 다 담기지 못한 진짜 한국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한국사 충격실록과 함께 그날 그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끝까지 보시면 진실을 알게 됩니다. 때는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지 불과 3년째 되던 해였지요. 한양의 하늘에는 아직 새 왕조의 기운이 채 가시지 않았고 궁궐 곳곳에서는 여전히 피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권력을 둘러싼 암투는 그림자처럼 왕실을 따라다녔지요. 이때 정한대군 이방원은 아직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사내였지요. 고려 말 아버지 이성계가 새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은 다름 아닌 이방원이었습니다.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철퇴로 때려 죽인 것도 이방원이었고 아버지가 우물쭈물할 때 결단을 내린 것도 이방원이었지요. 그런데 아버지 태조는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이방원은 분노했지요. 자신이 그토록 피를 흘려 세운 나라의 왕좌가 배다른 막내 동생에게 돌아간다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이었지요. 이방원은 세자 방석과 그 형 방번을 줄였습니다. 자신의 배다른 동생들이었습니다. 정도전, 남은 등 개국 공신들도 모조리 베어버렸지요. 피가 궁궐 마당을 적셨고 비명이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해 현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방원의 아내 민씨가 직접 갑옷을 입고 군사들을 독려했던 것입니다. 여자의 몸으로 칼과 창이 난무하는 전장에 섰던 것이지요. 원경왕후 민씨,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짐작이 가시지요. 남편이 권력을 잡는데 이 여인의 공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2년 후 1400년에 이방원은 다시 칼을 뽑았습니다. 이번에는 친형 방간과 맞섰지요. 제2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형제가 서로 칼을 겨누고 시가전을 벌였습니다. 결국 이방원이 승리했고 형 방간은 유배되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이방원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의 탄생이었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형을 유배 보내고 피로 물든 왕좌에 앉은 태종 이방원. 이런 태종에게도 마음 편히 쉴 곳이 필요했습니다. 밤마다 피의 악몽에 시달렸을 것이고 낮에는 신하들의 눈치를 살펴야 했겠지요. 그런 그에게 김씨라는 여인은 유일한 안식처였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씨는 원경왕후의 몸종이었습니다. 태종이 아직 왕이 되기 전 개경에서 지낼 때 김씨를 가까이 했지요. 김씨는 조용하고 온순한 여인이었습니다. 불같은 성정의 원경왕후와는 정반대였지요. 태종은 그런 김씨에게서 평온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피로 얼룩진 권력투쟁 속에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여인. 태종에게 김씨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경왕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지요. 자신이 친정에서 데려온 몸종이 자신의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몸종이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니 배신감은 하늘을 찔렀을 것이고 분노는 땅을 뒤흔들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원경왕후는 남편이 왕이 되기 위해 자신도 목숨을 걸었던 여인이었지요. 그런 여인에게 이 상황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을 것입니다. 전연이 감히 원경왕후는 계집종 삼덕을 시켜 김씨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남동생들 민무율과 민무에게 밀명을 내렸지요. 김씨와
그 뱃속의 아이가 살아남지 못하게 하라고 민 씨 형제들은 누나의 명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김 씨의 해산을 방해했고 구호 조치를 못하게 막았으며 급기야 만삭의 몸을 문 밖으로 내쫓았지요. 12월 한양의 밤, 눈보라가 몰아치는 혹한 속에서 김 씨는 홀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한겨울 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마당에서 만삭의 여인이 홀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피가 흐르고 땀이 얼어붙고 손발은 감각을 잃어가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방 안에서는 따뜻한 불이 타고 있지만 그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여인은 이를 악물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새벽 진시, 해가 뜨기 직전이었습니다. 가늘지만 분명한 아이 울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이었지요. 몇몇 노비가 동정심의 이불을 가져다 주었고 덕분에 김 씨와 아이는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경영군 입이었습니다. 태종의 서장자, 그러니까 서자 중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이었지요. 적장자인 양녕대군보다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종의 신분이었기에 경영군은 처음부터 왕위 계승에서 밀려나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태종은 이 일을 몰랐습니다. 아들과 그 어머니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태종은 13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지요. 김 씨가 입을 다물었기 때문입니다. 왜 김 씨는 이 끔찍한 일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원경왕후를 향한 분노보다 아들을 향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궁 안에 큰 풍파가 일 것이고 그 와중에 아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김 씨는 알고 있었지요. 왕비에게 미움을 사면 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뻔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모든 것을 삼키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침묵이었지요. 경영군은 자라났습니다. 궁궐의 한쪽 구석에서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자라났지요.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적자들의 비해 대우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영군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학문이었지요. 경영군은 어릴 때부터 총명했습니다. 글을 읽는 속도가 남달랐고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았지요. 기록에 따르면 태어날 때 옥상에 백룡이 도사리고 있는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 궁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현인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경영군이 양녕대군, 효령대군, 그리고 충녕대군에게 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서자가 적자들의 스승 노릇을 한 것이지요. 충녕대군이 누군지 아시지요? 바로 훗날의 세종대왕입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 한글을 창제하신 그 세종대왕에게 글을 가르친 사람이 바로 경영군이었던 것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성이 어질고 어려서부터 효도와 우애가 돈독하였으며 학문의 발가 양녕대군, 효령대군, 세종에게 글을 가르쳤다. 어떻습니까? 서자로 태어나 천대받았지만 오히려 적자들보다 학문이 뛰어나 그들의 스승이 되었던 경영군.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총명함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눈에 경영군의 총명함은 경계의 대상이기도 했지요. 서자가 적자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언젠가 그 뛰어남이 야심으로 변할 수 있었고 야심은 칼이 되어 왕권을 위협할 수 있었지요. 태종은 누구보다 그 위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된 자신의 과거가 경영군을 볼 때마다 떠올랐을 것입니다. 1415년, 태종 15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12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태종이 드디어 13년 전 그 혹한의 밤 이야기를 알게 된 것입니다. 김 씨와 갓 태어난 경영군이 얼어 죽을 뻔했던 그 밤의 진실이 마침내 태종의 귀에 들어갔지요. 태종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그 어머니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13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 원경왕후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신의 곁에서 지내왔고 민씨 형제들은 여전히 권세를 누리고 있었지요. 경영군 모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죄를 묻겠다. 태종은 대간으로 하여금 민무율과 민무애를 탄핵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외척 숙청의 시작이었지요. 원경왕후의 남동생들이 차례로 쓰어졌습니다. 민무구와 민무질은 이미 앞서 사약을 받았고
이제 민무율과 민무의 형제마저 자결을 명받았습니다. 원경왕후의 친정은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남편에게 남동생 4명을 모두 잃은 것입니다. 원경왕후의 심정이 어땠을지 여러분은 짐작이 가십니까? 남편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여인이 그 남편의 손에 친정이 풍비박산 난 것입니다. 경영군은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자들이 벌을 받는 것을 보았지요. 하지만 경영군의 얼굴에는 기쁨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자신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원경왕후의 원한이 자신에게 향할 수 있다는 것을. 1416년 태종 16년 2월 경영군은 혼인을 했습니다. 신부는 첨총재 김관의 딸 청풍 김씨였지요. 경영군의 나이 15살, 지금으로 치면 중학생 나이에 장가를 간 것입니다. 혼인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지요. 서자인 경영군에게 성대한 혼례는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월에 비극이 닥쳤습니다. 경영군의 장인 김관이 말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혼인한 지 한 달 만이었지요. 각 결혼한 새신랑에게 장인의 죽음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청풍 김씨는 아버지를 잃고 눈물을 흘렸고 경영군은 어린 아내를 위로해야 했지요. 1417년 태종 17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경영군은 16살이 되었습니다. 그의 정의품 정원대부 경영군에 봉해졌지요. 서자로 태어났지만 경영군은 조금씩 지위를 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그를 아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서자였지만 총명하고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으니까요. 1418년 태종 18년 이해 조선 왕실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자 양녕대군이 폐세자된 것입니다. 양녕대군은 태종의 적장자였지요. 당연히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녕대군은 학업에 소홀했고 자신을 절제하는 능력이 부족했지요. 기생어리를 사랑하여 궁에 몰래 들이기도 했고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일도 찾았습니다. 태종은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세자의 행동이 지극히 무도하여 종사를 이어받을 수 없다. 양녕대군을 폐위하고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새 세자로 책봉한 것입니다. 그리고 2달 후 태종은 왕위를 충녕대군에게 넘겼지요. 충녕대군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세종대왕이셨습니다. 경영군에게 세종은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나이로 따지면 경영군이 위였지요. 하지만 적서의 구분 앞에서 나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경영군은 새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이었지만 이제는 신하였고 동생이었지만 이제는 왕이었지요. 경영군은 그 역전된 관계를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런 불만 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고개를 숙였지요. 한때 자신이 그를 가르쳤던 동생이 왕이 되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경영군의 방식이었습니다. 서자로 태어난 순간부터 익혀온 분수를 알고 처신하는 삶의 방식이었지요. 태어날 때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경영군. 서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지만 적자들보다 총명하여 그들의 스승이 되었던 왕자. 아버지의 외척, 숙청 속에서 어머니의 한을 지켜보았고 어린 나이에 장인을 잃는 슬픔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때 자신이 그를 가르쳤던 동생 세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세종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찬란한 문화의 꽃이 피어날 시대, 백성을 사랑한 성군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영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지요. 세종 원년, 경영군은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영락제를 만나고 엄청난 선물을 받아오지요. 황금 100냥, 백금 500냥, 비단 수백 필, 말 12필, 양 500마리. 상상이 가십니까? 그리고 세종 5년, 경영군은 엄청난 스캔들에 휘말립니다. 기생 1.5과의 연문이 터진 것이죠. 정무 원경왕후의 상중에 기생과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대신들의 탄핵이 빗발쳤고 경영군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과연 경영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418년 세종이 즉위한 해였습니다. 경영군의 나이 23살이었지요. 한때 자신이 그를 가르쳤던 동생 충녕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형이었지만 이제는 신하였고 동생이었지만 이제는 왕이었지요. 경영군은 새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자로 태어난 순간부터 익혀온 처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419년 세종 원년,
상왕태종이 경영군에게 특명을 내린 것입니다. 경영군을 사은사로 사마 명나라에 보내라. 사은사가 무엇이냐 하면 명나라 황제에게 감사를 표하러 가는 사신입니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의 사대를 하고 있었지요. 새 왕이 즉위하면 명나라에 알려야 했고 명나라 황제가 이를 인정해주면 감사의 사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임무를 서자인 경영군에게 맡긴 것입니다. 왜 태종은 서자인 경영군을 사은사로 보냈을까요? 기록에는 자세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태종이 경영군을 믿었다는 것이지요. 서자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경영군은 총명하고 침착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조선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라고 태종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경영군은 수백 명의 수행원을 이끌고 명나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서 출발해 평양을 지나고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넜지요. 그리고 구련성, 봉황성, 심양을 거쳐 산해관을 지나 북경에 도착했습니다. 28일이 걸리는 대장정이었지요. 한겨울 추위 속에서 얼어붙은 길을 따라 수천 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경영군은 그 먼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서자로 태어나 천대받았지만 이제 조선을 대표하는 사신이 되어 명나라 황제를 아련하러 가는 것이었지요. 그 가슴 속에 어떤 감정이 일었을까요? 자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긴장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북경에 도착한 경영군은 자금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금성,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궁궐이었지요. 9,999개의 방이 있다고 알려진 그 거대한 궁궐 안으로 경영군이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붉은 기둥과 금색 지붕, 용 문양으로 장식된 대전. 조선의 궁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규모와 화려함이었지요. 그리고 경영군 앞에 한 사내가 용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락제, 명나라의 세 번째 황제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락제가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조카를 몰아내고 황위를 찬탈한 인물이었지요. 조선의 태종 이방원이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되었듯이 영락제도 피해 정변으로 황제가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묘하게 닮아 있었지요. 실제로 태종 이방원과 영락제는 서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방원이 왕자 시절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 아직 연왕이었던 영락제를 만났지요. 그때 이방원은 조선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연왕은 왕에만 머무를 사람이 아니다. 결국 이방원의 예언대로 영락제는 황제가 되었고 이방원도 왕이 되었지요. 정변으로 권좌에 오른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경영군은 영락제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여 절했습니다. 조선의 새 왕 세종이 즉위했음을 알리고 명나라의 승인에 감사를 표했지요. 경영군의 태도는 공손하면서도 당당했습니다. 서자로 태어났지만 이 순간만큼은 조선 왕실을 대표하는 사신이었으니까요. 영락제는 경영군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조선에서 온 이 젊은 왕자가 마음에 들었던 것이요. 영락제는 경영군에게 후한 답례품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답례품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황금 100냥, 백금 500냥, 색비단과 채색비단 각 50필, 생명주 500필, 말 12필, 양 500마리.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인지 감이 오십니까? 황금 100냥은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수억 원에 해당합니다. 비단 수백 필은 당시 최고급 사치품이었지요. 말 12필은 당시 가장 귀한 재산 중 하나였고 양 500마리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게다가 물건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락제는 기린, 사자, 복록의 상서로운 그림 5, 축과 수연사, 보탑사의 그림도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직접 서문을 쓴 신수성리대전과 사서오경대전까지 선물로 주었지요. 이 책들은 당시 가장 권위 있는 유학서적이었습니다. 황제가 직접 서문을 쓴 책을 하사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었지요. 경영군은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산사로서 대성공을 거둔 것이지요. 서자로 태어나 천대받았지만 명나라 황제에게 인정받고 엄청난 선물을 받아온 것입니다. 상왕태종은 크게 기뻐했을 것이고 새왕 세종도 형을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영군의 삶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다음 해 경영군에게 큰 시련이 닥쳤지요. 1420년 세종 2년 원경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경왕후 민씨, 태종의 정실 부인이자 세종의 어머니였지요. 그리고 경영군에게는 정모, 그러니까 법적인 어머니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원경왕후는 경영군의 생모
효빈, 김 씨를 죽이려 했던 장본인이었지요. 경영군이 태어날 때 눈보라치는 마당으로 내쫓았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둘 사이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효빈, 김 씨가 분수를 지키며 조용히 살았고 경영군도 적자들에게 결코 위협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지요. 원경왕후도 세월이 흐르면서 분노가 누그러졌고 경영군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원경왕후가 돌아가시자 3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법도에 따르면 부모의 상중에는 근신해야 했지요. 고기를 먹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으며 유흥을 멀리해야 했습니다. 경영군도 당연히 이 법도를 따라야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경영군이 엄청난 사고를 칩니다. 바로 기생 1.0과의 스캔들이었지요. 1.0.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지요. 붉은 점 하나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마나 볼에 붉은 점이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을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미인이었을 것이고 노래와 춤, 가야금 연주에도 뛰어났을 것입니다. 경영군은 원경왕후의 상중에 이 1.0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정모의 상중에 기생과 연문을 뿌린 것이지요. 이것은 엄청난 불효였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부모의 상중에 유흥을 즐기는 것은 천벌을 받을 짓이었지요. 더구나 왕실의 왕자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조정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상황태종은 크게 노했습니다. 경영군을 엄히 다스려라. 경영군은 아버지의 꾸지람을 들어야 했지요. 명나라에서 황제에게 인정받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일로 아버지의 분노를 산 것입니다. 경영군은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3년이 지나 상이 끝났는데도 경영군은 1.0을 잊지 못했지요. 1423년 세종 5년 경영군은 1.0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상이 끝났으니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대신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간에서 경영군을 탄핵하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경영군이 기생을 집으로 끌어들여 유흥을 즐기고 있습니다. 왕자로서 채통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땅히 벌을 주어야 합니다. 탄핵이 이어졌지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탄핵을 받았습니다. 경영군의 처지는 점점 곤란해졌습니다. 서자라는 약점이 있는 그에게 이런 스캔들은 치명적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종이 경영군을 감싸준 것입니다. 세종은 형제의 정을 생각하여 경영군을 벌하지 않았지요. 대신들이 아무리 탄핵해도 세종은 형을 보호했습니다. 이듬해에는 경영군의 출입 금지령까지 풀어주었지요. 왜 세종은 경영군을 감싸주었을까요? 기록에는 형제의 정을 생각하여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경영군에게 글을 배웠던 세종이었지요. 형이 자신보다 먼저 태어났으면서도 서자라는 이유로 늘 뒤로 물러서야 했던 것을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잘못을 덮어주었던 것이지요. 1425년 세종 7년 경영군은 종일품 숭록대부에 올랐습니다. 1430년 세종 12년 정일품 대광보국 숭록대부에 봉해졌지요. 서자 출신으로서는 최고의 품계에 오른 것입니다. 기생 스캔들로 탄핵을 받았던 경영군이 오히려 더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이요. 이것이 세종의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명나라에서 영락제를 만나 엄청난 선물을 받아온 경영군. 하지만 기생 1.0과의 스캔들로 탄핵을 받았지요. 그래도 동생 세종은 형을 보호해 주었고 경영군은 정일품까지 오르게 됩니다. 서자로 태어난 왕자의 파란만장한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경영군 이야기의 마지막. 1433년 세종 15년 이 해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영군의 집 기둥에 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벼락은 하늘의 경고로 여겨졌지요. 하늘이 노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경영군의 집에 벼락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기생 1.0과의 스캔들 때문에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요. 하지만 세종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세종은 해괴제를 지내도록 했지요. 해괴제란 괴이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지내는 제사입니다. 왕이 직접 명하여 형의 집에서 제사를 지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종이 경영군을 얼마나 아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449년 세종 31년 경영군에게 큰 슬픔이 닥쳤습니다. 장남 고양군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경영군의 나이 54살이었지요.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은 부모에게 가장 큰 슬픔입니다. 경영군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비통해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떠난 아들.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1450년, 세종 32년, 세종대왕이 승하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한글을 창제하신 성군이 눈을 감으신 것입니다. 경영군은 동생의 죽음 앞에서 통곡했을 것입니다. 한때 자신에게 글을 배웠던 동생, 기생 스캔들 때도 자신을 감싸주었던 동생, 평생 형제의 정을 잊지 않았던 동생이었지요. 세종의 뒤를 이어 문종이 즉위했습니다. 문종은 경영군에게는 조카였지요. 하지만 문종은 병약했습니다. 즉위한 지 겨우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지요. 1452년의 일이었습니다. 문종의 뒤를 이어 단종이 즉위했습니다. 단종은 겨우 12살의 어린 나이였지요. 경영군에게는 종손자뻘이었습니다. 어린 왕이 즉위하자 조정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노리는 자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지요. 1454년 경영군에게 또 다른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효빈 김씨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눈보라치는 혹한 속에서 자신을 낳아 목숨을 걸고 지켜주셨던 어머니.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평생 분수를 지키며 조용히 사시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경영군의 나이 59살이었지요. 경영군은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하셨던 어머니. 왕비의 질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낳아 기르셨던 어머니. 서자라는 신분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셨던 어머니. 그 어머니와 이별하는 것은 경영군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무렵 조선에 엄청난 변란이 일어났습니다. 1453년 개유정난, 수양대군이 정변을 일으킨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경영군에게는 이복 조카였지요. 수양대군은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쳐들어가 정적들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어린 조카 단종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실권을 거머쥔 것이지요. 그리고 3년 후인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단종에게서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조선의 7번째 왕, 세조가 된 것입니다. 이때 양녕대군과 효령대군 같은 종친들은 세조에게 협조했습니다. 어린 단종을 죽이자는 상소에 동참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경영군은 달랐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경영군은 세조의 왕위 찬탈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세 손으로 지정한 단종에 대한 충성이 바로 세종에게 충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평생 자신을 감싸주었던 동생 세종. 그 세종이 지명한 후계자를 배신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경영군은 결심했습니다. 한양을 떠나겠다. 경영군은 아내 청풍 김씨의 고향인 충주로 낙향했습니다. 부인은 이미 1450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경영군은 아내의 무덤이 있는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서울과 왕래를 끊고 충주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한 것이죠. 왜 경영군은 충주로 떠났을까요? 기록에는 자세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조카가 또 다른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된 상황에서 경영군은 어느 편에도 서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개유정난의 피바람 속에서 서자로 태어나 평생 분수를 지키며 살아온 경영군은 조용히 물러나는 것을 선택했지요. 어쩌면 경영군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태종도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것을, 권력 앞에서 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권력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서자로 태어나 60년을 살면서 깨달은 처세의 지혜였을 것입니다. 충주 황금산. 경영군은 이곳에서 아내의 무덤을 지키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소나무가 우거진 산자락,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고요한 곳이었지요. 한양의 번잡함과 궁궐의 권력 다툼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경영군은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1458년 세조 4년 8월 경영군은 마지막으로 한양을 방문했습니다. 근정전 월대에서 열린 음복연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지요. 음복연은 제사를 지낸 후 제사 음식을 나눠 먹는 잔치입니다. 경영군은 오랜만에 궁궐에 들어가 종친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경영군의 마지막 궁궐 나들이었습니다. 한 달 후인 9월 9일 경영군은 충주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63세. 눈보라치는 혹한 속에서 태어나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이. 서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살았지만 적자들에게 그를 가르치고 명나라 황제에게 인정받았던 왕자. 기생과의 스캔들로 탄핵을 받았지만 동생 세종의 보호를 받았던 형. 5명의 왕을 모시며
천수를 누린 경영군이 마침내 삶의 여정을 마친 것입니다. 세조는 경영군의 죽음을 듣고 애도했습니다. 조회와 저자를 3일 동안 정지하도록 명했지요. 이것은 왕족에 대한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그리고 부위로 쌀과 콩 100석, 종이 200권, 정포 40필, 백저포 3필을 하사했습니다. 경영군의 시호는 재간공이었습니다. 재는 씩씩함을 잘 다스렸다는 뜻이고 간은 소박하게 산다는 뜻이지요. 씩씩한 기질을 가졌지만 그것을 잘 절제하여 분수를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서자로 태어나 야심을 품을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를 다스려 평생 분수를 지킨 경영군의 삶을 잘 표현한 시호였습니다. 경영군은 아내 청풍 김씨 곁에 묻혔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사랑리 황금산. 지금도 그곳에 경영군의 묘역이 있지요. 묘역 앞에는 위패를 모신 사당 영덕사가 있고 전주 이씨 경영군파의 후손들이 해마다 제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영군의 후손 중에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실학의 선구자였던 이수광이 경영군의 후손이지요. 지봉유서를 쓴 그 이수광입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정치인 이녹은, 가수 이미자도 경영군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막이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경영군의 이야기도 끝이 납니다. 눈보라치는 혹한 속에서 태어난 아이,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늘 뒤로 물러서야 했지만 총명함으로 적자들의 스승이 되었던 왕자, 명나라 황제에게 인정받아 엄청난 선물을 받아왔고 기생과의 스캔들로 탄핵을 받았지만 동생의 보호를 받았던 형, 5명의 왕을 모시며 63세까지 천수를 누린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경영군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신분의 한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권력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하는가?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경영군은 그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분수를 알고 때를 알며 물러날 줄 아는 것. 그것이 경영군이 63년을 살아남은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과서에는 다 담기지 못한 진짜 한국사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한국사 충격실록과 함께 그날 그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셨지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